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을 돌면서 최혜병 특검법 등 입법 공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최혜병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는 릴레이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총선 패배 후 수석급이 전원 사의를 밝힌 지 한 달 만에 대통령실 3기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의대 증원 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근거가 되는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일본의 라인의 경영권을 뺏길 우려가 불거진 네이버가 처음으로 지분 매각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유감을 표하며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임기를 시작도 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릴레이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 사령탑들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세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며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바로 행동에 들어간 겁니다.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다시 의결을 해볼 것이고 이도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의지를 보여준 건데 대통령도 당연히 압박을 느끼겠죠. 첫 소식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전 오늘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최혜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에 대응하면 늦는다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셀프 면죄부를 통해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책임 있는 태도로 최혜병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은 71명. 대부분 이번 장외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오는 13일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 기자회견에도 나섭니다. 아직 국회의원이 되지 않은 우리 당의 초선 당선자들께서 비상행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쟁을 통해서 해병 대원의 진실이 드러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등 군수 야당 원내대표들을 차례로 예방하며 야권 규합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황운하 대표님 저희가 찾아뵈었는데요. 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분명한 부분으로서 멋진 경쟁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검법을 비롯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쟁점 법안이 산적한 만큼 입법 공조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도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행정부, 그러니까 이 정부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사실상 처분적 법률로 가려는 건데 행정, 사법, 입법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죠. 행정부를 패싱한다는 논란이 나올 듯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헌하는 대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공약했던 대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도 제안했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쟁점으로 봤을 때 분명히 어려운 분들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처분적 법률을 민생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공식화했습니다. 처분적 법률은 입법 자체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안을 말하는데 정부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주로 조세와 금융 부문에서 그런 처분적 법률들을 발굴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선 여야 합의대로 내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TK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맞상대가 됐죠. 공교롭게도 친윤 대 친명의 구도가 돼버린 건데 지금 밀려있는 현안만 봐도 양쪽의 대치가 불보듯 뻔합니다. 당장 이달 말 재표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혜병 특검법 처리가 두 원외 사령탑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희 기자입니다. 총선 참패로 인한 당의 위기를 수습할 국민의힘 원내대표엔 TK 3선의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71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 민주당 원내대표엔 강성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일찌감치 낙점받았습니다. 이로써 여야의 22대 국회 원내 사령탑 진영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가시밭길입니다. 첫 시험대는 최혜병 특검법인데 국민의힘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에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 카드로 맞서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나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쟁점 법안도 첨예합니다. 무엇보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가장 큰 충돌 지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거두차 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를 강조합니다. 192석을 당당히 맞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상의 108석의 무기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절대 기죽지 말고. 총선 민심과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의 입법 공세는 거세지는 반면 여당은 전통적 지지층과 대통령 거부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소야대 전국 속에 극한의 여야 대치만 남을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나부터 바뀌겠다,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이죠. 오늘 청계천과 영천시장을 찾았습니다. 또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 이후 공석이었던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하면서 3기 대통령실 인선도 마무리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당일인 오늘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 그러면은 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려면 물가가 싸져야 되니까. 좀 싸게 이용하십시오. 네, 그래야 서민도 살고 시장도 살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이 살고. 청계천도 방문해 점심 식사 이후 산책 나온 직장인들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은 총선 이후 처음입니다. 민생 행보를 재개한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석으로 남아있던 시민사회 수석 인선도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3월 황상무 전 수석이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뒤 한때 폐지가 검토됐지만 최종 존치하기로 하고 정광삼 전 시민소통 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더 많은 분야에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사회 수석 인사를 끝으로 총선 참패 이후 시작된 대통령실 3기 인선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며 정치 행보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고 당내에선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에 전당대회 날짜까지 한 달 미뤄지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반대자도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생각하면 용서하기 어렵다며 또다시 한 전 위원장을 저격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으로 다시 한번 한동훈 조기 등판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출마했으면 좋겠고요. 당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흥행해야 되잖아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대표로 적합한 인물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6.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내에서도 한 전 위원장 이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상대할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현실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권 도전이 점쳐지는 나경원 당선인은 한 전 위원장과 자신의 출마 여부를 연관짓는 일각의 주장에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해선 안 된다며 한 전 위원장을 저격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견제론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존재감이 더 커지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조만간 당내 낙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을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거론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종부세를 폐지해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인데 사실 민주당에선 종부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보고 있었죠. 당내 반응은 엇갈립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억울한 종합부동산세 사례를 들며 완화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시골에 운막 같은 거 하나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가지고 이가고라 그래서 종부세를 준 거 하더라. 이거 너무 억울하다. 타당한 것 같아요, 문제 제기가. 이번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실용적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며 종합부동산세 관련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당내에서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엔 공감대가 있었지만 아예 제외하는 방안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원내대표가 친명계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뜻이 실렸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당 내부에선 공감의 목소리와 함께 신중한 기류도 읽힙니다.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습니다.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파장이 일자 박 원내대표는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종부세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 부분과 관련된 검토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인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실제로 어떤 의도와 내용으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국회팀 강영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아닙니까? 네, 지난해 8월 영국 유학길에 오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9일 귀국합니다. 네, 오는 23일 예정된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김 전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022년 12월 출소 5개월을 앞두고 사면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잠재적 대권 주자로도 불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들어오면 완전히 오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다음 달 다시 출국한다고 합니다. 네, 김 전 지사 측 관계자는 MBN 통화에서 추도식 외의 일정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공부에 매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김 전 지사가 친문 지정의 구심점이 될 거란 기대는 여전한데요. 실제 한 친문계 의원은 MBN에 김 전 지사와 따로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복권은 되지 않았죠. 네.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향후 행보에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을 만난 겁니다. 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민주당을 비판하며 탈당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을 예방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 악수와 포옹을 하는 등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의 길에 확실하게 같이 힘을 합치겠다 그런 약속을 드렸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아마 더 객관적이고 지혜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조언도 많이 주시고요.
이번 만남도 뭐 단순한 예방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네, 사실 김 의원 총선 전 민주당을 탈당할 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 체제를 향한 아주 날선 비판을 그렇죠. 이어왔었는데요. 하지만 총선 이후 상당히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과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오며 합당과 개별 입당 등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최혜병 특검법 등 22대 국회에서 서로 협조할 현안이 많은 만큼 결국엔 어떤 형태로든 함께할 거라는 얘기가 여의도에선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여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분은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당선인들 만났나 봐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 의원 등 대구 지역 당선인 10명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최근 전당대회는 각종 당내 현안과 관련해 강한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 홍 시장, 오늘은 대구, 경북, 신공항 등 주로 지역 현안에 집중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지만 요즘에 홍 시장 아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만남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도 되겠죠? 네, 홍 시장 측이나 당선인 측 모두 단순 상견례 자리라면서 이 확대 해석은 선을 그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네, 이 한 참석자는 MBN에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만 있었고 정치 현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총선 직후 홍 시장이 대구 지역 당선인들에게 축전을 보내는 등 소통을 이어가면서 새 규합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 당권 경쟁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홍 시장의 향후 행보는 더욱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시장은 또 서울에서 당선된 양쪽 당선인들도 만났더라고요. 지금까지 국회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먼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었죠. 현재 공수처의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경로설의 핵심은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외압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공수처는 이 말을 들었다는 박정훈 대령과 이 말을 전한 적이 없다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대질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듣고 경로했다는 말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거쳐 박정훈 대령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의 대질 조사를 위해 박 대령 측에 이튿날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령은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김 사령관 측 일정 때문에 대질 조사는 성사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31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에서 김 사령관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을 듣고 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사령관 측은 공수처 조사에서 이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진술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하는 등 해당 쟁점에 대한 조사부터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수처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도 순차적으로 할 예정인데 빠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다만 마지막 소환 대상이 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되는 게 외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는 대만 문제 등으로 인해 한마디로 꽉 막혀 있습니다. 2017년 이후 한국의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게 그 단적인 예죠. 그런데 조태열 외교장관이 다음 주 초 6년 만에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중 관계에 물꼬가 터질까요?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다음 주 초 중국을 방문합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이 만나는 건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처음이며 한국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2017년 11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 6년 6개월 만입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한중 관계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오는 26일쯤 서울에서 한일 중 3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이 최종 조율 중인 만큼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협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강성이었던 대한의사협회가 변한 걸까요? 그동안 주장해왔던 원점 재검토를 철회하겠다고, 또한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 복지부 차관 등 아랫사람들이 문제라고 한 겁니다. 정부 의사 측 모두 백지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한 만큼 이전 주장과 크게 다를 바는 없어 보이지만 말투가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합의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백지 대화를 제안하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의료계도 그동안 주장해온 원점 재검토를 철회하겠다면서 무리한 증원을 일단 중지하고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자고 한 겁니다. 지금 양쪽이 평행선이죠.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이러고 두고 볼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제로, 일단은 양쪽의 요구를 철회하자.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논의를 하자.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위한 진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3월 당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탄핵 운동까지 시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임 회장은 논란이 됐던 소말리아 의대 사진 SNS 게재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의사들 단톡방에 오른 걸 큰 생각 없이 제 SNS에 올린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태도 변화는 장기간 전공의 공백으로 악화된 국민 여론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 공백을 외국 면허 의사로 메우겠다는 정부 대책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부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료계가 대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석 달 가까이 이어진 의료 대난을 끝낼 계기가 마련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법원이 정부 측에 의대 증원 2,000명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고 이 자료가 있다, 없다 말이 많았죠. 정부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공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2,000명 증원 결정과 대학별 배정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대 정원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 중인 법원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대학별 증원분을 결정한 의대생 정원 배정위 회의록은 작성할 의무가 없다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결과만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재판 전 회의록 등 기록물을 언론에 공개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난 뒤 공개에 대해선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려 왔습니다.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는 4대 우선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특위 산하 4개 전문의 구성을 확정하는 등 세부 운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지난해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돼서 논란이 일었죠. 정신이 있는 걸까요? 이번엔 예비군 교육 영상에 독도가 아예 일본 영토라고 표기된 지도가 들어갔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이 시청하는 사이버 교육 영상입니다. 영상 3분쯤엔 지난 1월 일본 노토반도 지진 피해를 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넣었다가 수정된 부분입니다. 문제의 영상은 2월 말쯤 예비군 장병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3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이 미국 NBC 방송 화면을 부주의하게 사용했습니다. 해당 업체와 계약한 전국 시군구는 103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외부 전문가까지 불러 검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0시간짜리 3개니까 30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주 집중해서 저희가 본다는 거 핑계가 좀 쉽지가 않은 일이고요. 국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란 설명이 들어갔다가 삭제된 지 1년도 안 돼 벌어진 일입니다. 야당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당연한 것마저 물어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는 오는 14일 관공서와 학교를 중심으로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상가로 돌진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석에서 발견된 여자 신발이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빠르게 달리던 SUV 차량이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출입문이 깨지고 매장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당시 상가와 거리에는 아무도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사고 현장에 있던 20대 남성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동선을 따라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운행 도중 차량을 멈춰 세우고 여자친구와 자리를 바꾼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아니 운전석에 또 여성 운동화가 발견이 됐걸라. 그래서 그것도 수상했고. 피해를 본 상가업주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해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렌트카의 계약자이다 보니 여자친구가 운전을 했으면은 보상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해서 너무 막막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여자친구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그리고 남성에게는 범인 도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결국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려고 서 있던 어머니와 딸이 크게 다쳤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한 승용차가 교차로로 진입해 좌회전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인도에서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엄마와 10대 딸이 그대로 치였습니다. 엄마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딸은 머리에서 출혈이 있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고 그래가지고 사고는 60대 운전자의 실수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분홍색 좌회전 차선이 3개나 되는 교차로인데 사고 차량은 초록색 직진 차선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 이곳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차에는 왕초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차량 통행이 워낙 많고 좌회전 차선이 여럿이라 평소 차량끼리 사고도 잦은 곳입니다. 경찰은 모녀가 안정을 찾는 대로 먼저 조사한 다음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명문대 의대생 사건. MBN이 최초 보도한 뒤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죠. 살인까지 이어지는 교제폭력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라 구속 수사율은 딸랑 2%대.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처벌하라고 말 못하겠죠. 백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문대 의대 재학생인 20대 남성 A씨가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건 지난 6일. 지난 3월 말 20대 김래아가 경기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지 6주 만입니다.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약 14,000명으로 3년 전과 비교해 55.7%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2월 MBN 보도로 알려진 서울 송파 전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 사건 가해 남성도 교제폭력으로 수차례 신고당한 이력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희생자가 나와야 구속 수사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격리 조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교제 폭력이 반의사 불벌죄란 점을 꼽습니다. 피해자는 보복을 두려워해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은데 스토킹 처벌법처럼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인신이 보호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가 그런 경우에는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히더라도 처벌에 준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가정폭력처벌법 대상에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번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해 신속한 입법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무기징역 가석방 제도에 대한 연속 보도 이어드리겠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무기수를 20년이 지나서 가석방해주는 이유는 교화가 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보통 이들은 10년간 보호관찰을 받는데 보호관찰관 1명당 담당해야 할 대상은 100명을 넘습니다. 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은 다른 가석방과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대 9명의 법조인이 대상자를 심사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가석방된 무기수는 2015년 1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인데 2018년에는 한 해에만 40명의 무기수가 가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 나오는 무기징역 선고가 위원회 심사로 하루 만에 뒤집히는 셈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도 피해 회복을 할 수가 없는데 선고조차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석방된 무기수들이 기대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모두가 그렇진 못합니다. 지난해 9월에는 2차례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또 비슷한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가 재수감됐고 지난해 11월에는 강도살인을 한 무기수가 28년 만에 가석방됐다가 또 강도 행각을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석방된 무기수의 관리는 느슨하기만 합니다. 가석방 후 10년간 보호관찰이 이뤄지는데 보호관찰관이 정기 면담이나 방문 상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보호관찰관 1명이 맡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수도 평균 100명이 넘어 밀착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건데 그걸 20년 후에 그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상으로만 보고 결론을 내린다. 전자발찌 예방 효과가 큰지도 잘 모르겠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가석방 무기수들. 언젠가 누군가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또 보잉기 사고 소식입니다. 세네갈 공항에서 이륙을 시도하던 보잉 737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승객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랜딩 기어 이상으로 착륙 앞바퀴가 펴지지 않아 몸통 착륙을 하는가 하면 바퀴 파손 사고까지 있었죠. 이틀 새 보잉기 사고만 3건입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불이 붙은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혼비백산해 대피합니다. 손상된 기체는 흙밭에 나뒹굴고 바닥은 진화수로 흥건합니다. 현지 시각 9일 세네갈 공항에서 85명을 태우고 이륙하던 보잉 737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졌는데 기체에 불이 붙어 10명 넘게 다쳤습니다. ñu daal di nag tëj aéroport bi services médicaux yi jël leen en charge am na ci nag ñu xaw a garaaw yoo xam ne dañ leen yóbbu hôpital. 같은 날 오전에는 튀르키예 공항에 착륙하던 보잉 737기 타이어가 파손돼 승객 190명이 비상 탈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전날 이스탄불에선 보잉 화물기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아 몸통 착륙 사고도 났는데 불과 이틀 사이에 보잉기 사고만 3건입니다. 3건 모두 항공기 이착륙 시 사용되는 랜딩 기어 결함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3월에는 랜딩 기어 타이어가 빠져 낙하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보잉사가 부품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숨겼다는 내부 고발자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Severe misalignment when the planes were assembled. Again, I raised concerns internally. I was sidelined. I was told to shut up. I received 2018년과 이듬해 2대의 보잉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객 346명이 전원 사망한 사고 유족들은 부유한 기업인 보잉이 법의 심판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 기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슈퍼에서 잘 팔리던 이른바 국민 식빵에서 쥐의 몸통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10만 개 넘는 제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푸드트럭에서 산 샌드위치를 맛본 청년이 놀랍니다. 余計なものは入れない. 다소 비싼 가격에도 무첨가라는 장점으로 일본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식빵입니다. 그런데 이 식빵에서 5cm 크기의 이물질이 나와 회사가 조사를 해보니 일본 주택에서 많이 사는 곰쥐 몸통의 일부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각 제빵 회사는 전량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敷島製パンは東京の多摩工場で生産した食パンにネズミとみられる小動物の一部が混入したとして同じラインで生産したおよそ10万4000個を自主回収すると発表しました。 제품 이름뿐 아니라 구체적인 제조 공장과 표기된 소비 기한 날짜까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아직까지 건강 이상이 보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SNS에서는 어떤 상태로 들어간 거냐, 만약 내가 발견했다면 브랜드여도 이젠 못 먹을 것 같다는 등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또 같은 브랜드 식빵에서 벌레 같은 것을 발견해 신고를 했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다른 공장들은 같은 브랜드여도 다른 공장에서 만든 식빵은 괜찮다며 제조 공장 확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일본이 자국 국민 메신저 라인에서 네이버 지우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지분 매각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 정부는 대체 뭘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과기정통부 이제야 일본 정부의 유감을 표시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네이버는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말이죠. 정혜린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라인 야후의 지분 매각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회사 성장과 주주 가치를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입장 발표 직후 정부는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2019년부터 라인 야후의 경영권이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아래에 있었고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직후부터 네이버와 꾸준히 협의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행정 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하긴 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당장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대책을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답변 기한을 연장하는 겁니다. 지금 7월 1일로 데드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이미 한국 기업의 목에 칼을 겨누고 협상을 하는 거고. 안철수 의원 등 정치권에서는 기술 주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시민단체도 일본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둘러싼 이번 사태가 한일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애플이 최근 공개한 신형 아이패드 광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만으로도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피아노와 조각상 등을 짓눌러 부수는 장면을 넣었는데 이게 반발을 산 겁니다. 광고는 논란을 불렀지만 화면 등 혁신에 대한 호기심도 확실히 불러일으켰다고 하네요. 한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유아프레스가 내려와 물건들을 짓누릅니다. 트럼펫과 게임기, 물감통과 피아노, 그리고 레코드 플레이어와 조각상까지 전부 찌그러지고 터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태블릿 PC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빅테크 기업인 애플이 최근 온라인에 공개한 신형 아이패드 광고로 여러 창작 활동을 아이패드 하나에 통합할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광고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을 상징하는 도구들을 조롱하느냐며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애플 측은 황급히 사과에 나섰습니다. 반응은 좋지 않았어도 이 광고엔 색 재현력이 좋은 OLED 화면과
AI 반도체로 알려진 M4 칩이 들어갔다는 자신감이 묻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태블릿 PC는 제조업체의 핵심 수익원이 아니어서 스마트폰만큼 혁신 경쟁의 대상이 되진 않았지만 올해는 교체 수요가 늘어 업체들의 소비자 구애가 뜨거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태블릿 수요가 많이 증가했고요. 이후에 3, 4년이 지나게 된 현재 시점에서 교육용 중심으로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레노버와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은 중저가 가격대를 공략하고 삼성전자는 AI 기능을 제공하며 경쟁력을 갖춰나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가 2조 원대에 육박했습니다. 신의료기술인 무릎줄기세포 주사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역시나 과잉 진료가 문제였죠.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멀리 보면 보험료 인상 등 전체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게 뻔합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쪽 다 하시면 최대 900만 원대까지 예상해 주셔야 돼요. 엄청 많이 하세요. 시비 도움 드리고 있긴 한데 유선상으로 확답 드릴 순 없고요. 신의료기술인 골수줄기세포 주사뿐 아니라 영양주사 등 비싼 비급여 치료에 대해 민영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은 지난해 8조 원을 넘었습니다. 주사 치료제가 28.9%, 과거부터 과잉 권유로 논란이 됐던 도수치료도 28.6%를 차지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냐고 먼저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몇 세대냐고 물어봐요. 실손보험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도수치료를 일단 권하는 형태가 이제 되는 거죠. 이런 비급여 치료가 누적되면서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적자는 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비급여 항목별로 이용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 증하는 4.5세대 실손보험 약관 개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와 다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다만 정당한 보험금 청구마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역시 같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과거 포켓몬 빵을 잔뜩 사서 스티커만 챙기고 빵은 버렸던 일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아이돌 앨범이 그렇습니다. 앨범을 사면 포토카드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걸 모으려고 같은 앨범을 수십 장씩 구매하는 겁니다. 카드만 빼고 앨범을 버리는 시기죠. 이시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거리에 초등학생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바로 앨범을 사면 나오는 아이돌 포토카드를 교환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설레지만 학부모들은 씁쓸한 마음에 한숨부터 내쉽니다. 버전이 4가지가 나와요. 앨범을 사면은 코인 하나를 줘요. 그 코인하고 포토카드 하나씩을 더 주는 거예요. 앨범 4장을 모두 구입하면 7만 원이 넘는데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선 수십만 원을 쓰는 것도 예산일입니다. 몇십 장씩 사도 안 됐죠. 포켓몬빵처럼 빵 버리고 TVC만 가는 것처럼. 중고거래 앱엔 개봉 앨범을 판다는 글이 가득하고 유튜브엔 포토카드를 뽑는 브이로그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량의 앨범을 구매해 포토카드를 뽑는 행위를 일명 앨범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앨범깡이 끝난 앨범들은 처치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음반 시장까지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랜덤 카드 만들고 밀어내기 하고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게 시장이 비정상적이 돼. 팬사인회 등 다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거금을 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팬사인회 가려고 50장까지 사본 적 있어요. 저는 200~300 넘게 쓴 친구들도 봤거든요. 음반 판매량을 늘리려는 기획사의 꼼수에 순수한 팬심이 멍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북한의 괴벨스, 선전선동계의 대부로 불리는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의 연결식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흙도 직접 얹었다고 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손에 흙을 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위에 직접 흙을 얹습니다. 지난 7일 사망한 김기남 북한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의 발인식과 연결식에 김 위원장은 직접 동행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사상, 우리 위협의 정당성을 믿음직하게 수호해온 로 혁명가의 고결한 삶을 뜨겁게 회역하시며 연결식에는 고인의 60여 년 업적을 기린 애도사를 낭독했고 조총 180발이 발사됐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같이 운구했던 운구차 7인방 중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등 고위급 인사가 사망하면 빈소를 조문하거나 운구 행렬에 동행했습니다. 스승이었던 현철의 국방성 총고문의 연결식에는 이례적으로 직접 관을 드는 모습이 공개됐었습니다. 선전 담당 비서는 노동당의 실질적 인사로서 김기남 비서는 김정은 일가의 3대 세습 정당성 확보와 우상화에 앞장섰습니다. 이론적으로, 감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절을 하는 등 군부 인사들보다 훨씬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김 전 비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학부장, 노동신문 책임 주필 등 중요한 직위를 역임해 김정은이 극진한 예우를 갖췄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탈북민, 공학도, 청년. 이 모든 정체성을 안고 22대 국회에 입성한 당선인이 있습니다. 바로 박충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입니다. 오늘 평양 돋보기에서는 박충권 당선인의 얘기를 통해 북한 사회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국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북한에 계실 때 네. 얘기부터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박 당선인께서는 이 김정은 종합국방대학 출신인 걸로도 네. 유명한데 모든 학교 생활 준칙이 군사 규율에 기반했고 그리고 감시와 어떤 조직 생활이 상당히 엄격하게 요구가 됐었고 10년 군사 복무를 하고 온 제대군인 학생들도 제대군인 학생들이 한 10% 정도 있었는데 이 학생들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케이스가 비일비재하게 많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랄까 좀 있으셨을까요? 이것만은 정말 아니기를 바랬던 조선노동당 중앙당까지도 모두 다 부패되어 있었다. 그래서 좋은 곳에 배치받으려면 조선노동당 중앙당 간부들에게 연결된 사람에게까지 돈을 주게 되면 위에서부터 다 썩었구나. 본질적으로 잘못된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탈북 결심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로서 북한의 좀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또 평가하고 또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전해주신다면. 북한이 이제 올 때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사일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위협적이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송하다는 보도 이런 게 이어져서 좀 확인을 하셨을 텐데 네. 그러면 가혹한 생활이 이제 당연히 좀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도 한번.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죽어서도 유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유족이 알 길도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같은 것들이 트럼프 후보 측 통해서 좀 언급이 되고 이런 바가 있었어요. 네. 미국의 그 핵 확장 억제에 이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갖추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미군 철수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 철수 가능성까지도 실제 염두에 두고 그렇죠. 근데 대비는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NPT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0조에 뭐가 있냐면 조약 체결국이 자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때에는 탈퇴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소위 K-드라마, K-컬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북한 사회에 퍼지면서 김정은 정권 역시도 이거를 실제로 상당히 큰 이제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선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빼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안 바꾸면 4대 세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외부 문화를 접하는 걸 차단하겠다. 많은 활약 이제 국회에서 펼쳐 나가실 텐데 좀 각오랄까 이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고 더 안전하게 하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의정 활동을
해나가는데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상품을 파는 라이브 방송 커머스, 일명 라방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죠. 큰 기업이나 유명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이 스마트폰만 켜면 언제 어디서든 물건을 팔 수 있어서 요즘 같은 불경기 속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켜자 시청자들이 속속 입장합니다. 경력 단절을 고민하던 두 아이의 엄마가 이제는 어엿한 사장님으로 화장품을 파는 모습입니다. 하루 한두 개 겨우 팔리던 제품은 어느덧 월 매출 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할 수 있었던 일을 굉장히 찾았었어요. 팔 수 있는 물건만 있고 그냥 카메라랑 거치대만 있으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여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아 수산물을 직접 골라 추천하고 두부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판매합니다. 상품 구매 전 과정이 여과 없이 공개돼 고객과 신뢰가 형성되고 실시간 소통을 통해 온라인 단골도 만들어집니다. 라방은 진입 장벽은 낮으면서도 단기간에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새로운 유통 채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괜찮은 옷 딱 3가지, 4가지만 가지고 와서 잘 설명해도 몇십 명, 몇백 명을 사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매출을 끌어올리고 이제 재고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지난해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3조 원을 돌파하며 1년 만에 50% 성장했습니다. 다만 TV 홈쇼핑과 달리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얼마 전 서울과 수도권 신축 아파트 전세가 풍기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최근에는 구축 아파트로까지 이런 현상이 번지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이 한 건도 없는 아파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2년 반 만에 전세를 내놓는 사람보다 찾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입니다. 대단지에 20년이 넘은 구축이지만 전세 매물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세 매물은 없어. 지금 전세 가실 분들이 난리가 났어. 다세대택 이런 분들이 다 아파트로 지금 수요가 옮겨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전세가 없어. 이곳은 서울 강남구의 40년이나 된 아파트. 역시 전세, 월세 모두 없습니다. 오래된 만큼 전세값이 높지 않아 오히려 인기로 보입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렇게까지 없는 경우는. 이사도 안 가고 싸니까 이사를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도 전세 물량은 1년 전 3만 9천 건에서 2만 9천 건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00.1로 2년 반 만에 100을 넘어서며 세를 놓으려는 집주인보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서울 전세값은 51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올해 전세 갱신 계약을 많이 했고 연립 다세대보다는 아파트 임대차를 선택하는 데다 올해 입주 물량이 작은 편입니다. 당분간 전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이미 행사한 전세 계약의 4년 만기가 올해부터 도래해 새 전세를 찾는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여기가 잠기면 비가 많이 왔구나 싶은 상징적인 곳, 바로 한강 잠수교죠. 잠수교가 만들어진 지 딱 50년 만인 2026년부터는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사람만 다니는 문화예술 공간이 되죠. 새롭게 태어날 잠수교는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입니다. 강소영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쟁 중에 폭파돼도 언제든 다시 설치할 수 있게 수면 위 불과 2.7m 높이에 세워진 서울 잠수교. 지금도 장마철엔 비가 얼마나 왔는지, 한강물이 얼마나 불었는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로 유명합니다. 길이 800m나 되는 2층 다리의 독특한 모습은 명품 브랜드의 패션쇼나 시민축제, 멋진 분수쇼 무대로도 활용됐습니다. 잠수교가 설치 50년 만에 사람만 다니는 다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금은 이렇게 차량이 지나가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 미술관이 새 콘셉트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분홍색 공중다리를 만들어 보행 공간을 넓히고 한강 파노라마 전망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평소에는 미술관으로 쓰다가 패션쇼 런웨이와 야외 영화관 같은 행사 장소로도 변신합니다. 네, 아이랑 같이 와서 좀 새로운 것들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수 위험에 대비해 분홍 공중다리는 1990년 홍수 당시 잠수교 역대 최고 수위인 13.7m보다 높게 설치합니다. 내년 4월부터 차량 통행은 금지하고 202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MBN 한일 가왕전은 한일 양국 간 문화교류에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번엔 불타는 트롯맨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신개념 서바이벌 경연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불타는 트롯맨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트롯맨 탑7이 현대적인 뉴트로트 스타일로 세계화에 나섭니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다국어에 능통한 손태진은 해외 팬과의 만남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불렀던 곡들을 이제 공연장에서 전달해 드리면 새로운 감동이지 않을까. 20대의 폭발적이고 에너지틱한 젊은 트롯의 박민수, 공훈, 아이돌 출신 김중현과 뉴트롯의 창시자 에녹은 타 장르와의 색다른 조합으로 제야의 트로트 고수 신성 민수연은 참신함과 재치로 도전장을 던집니다. 제가 살짝 재미 담당이었거든요. 이거를 미국 가서도 과연 먹힐까? 제가 평소에 아메리카노를 즐겨 먹는데요. 아메리카노가 아닙니다. 아메리카 예스. 각기 다른 매력의 탑7은 이번 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미국 4개 도시에서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 중입니다. 솔로와 화제의 인생곡 메들리부터 다시 보고 싶었던 유닛 무대까지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기다립니다. 저희 탑7이 드디어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미국 투어를 가게 되었습니다. K-트롯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타는 트롯맨 탑7이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라통이 터지는 경기 내용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한화 팬들을 보살이라고 부르는데요. 류현진 복귀, 그리고 거액의 FA 영입에도 또 꼴찌 경쟁을 하는 팀을 보면 제 아무리 보살이라도 화를 억누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 이글스나 메이저리그란 자주 섞인 농담이 나오는 상황, 신영빈 기자입니다. 무사말로에서 강판되며 후배 투수에게 사과의 말을 남긴 한화 장지수. 덕아웃에서 허벅지를 내려치곤 얼굴을 감싸주며 자책을 감추지 못합니다. 미안해. 이 경기를 내가 마무리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내려오니까. 야구 팬들을 울린 한화 장지수의 모습. 날개 없는 추락 중인 독수리 군단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스토브리그에서 괴물 류현진에게 다시 오렌지 유니폼을 입히고 내야수 안치홍까지 FA로 품으며 기대감을 키웠던 한화. 시즌 초반 10경기 8승 2패, 단독 1위를 질주하며 신바람을 냈지만 이후 27경기에서 6승 21패로 최하위 롯데와 승차 없는 9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팀 타율과 팀 평균 자책점 모두 최하위권으로 투타가 무너져 내렸고 팀을 이끌어야 할 류현진과 안치홍도 좀처럼 부진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비상에 올해만 홈 16경기를 연속 매진시키며 이글스라 행복합니다를 외치던 한화 팬도 팀이 최근 5년간 자리했던 익숙한 자리인 최하위권으로 내려앉자 감독 퇴진을 요구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거액의 투자도 팀 간판의 복귀도 추락을 막지 못하며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 독수리 군단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버는 한화 팬에게 보살의 모습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으로 120mm 이상,
그 밖에 제주 지역과 남해안, 경남 내륙으로도 8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도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빗줄기는 밤사이 가장 강하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이니만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해안가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과 춘천이 23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24도, 부산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오전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도 평년 기온을 웃돌아 따뜻하겠습니다. 내셨습니다.